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 사이에 다 두 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번에는 가정사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시누이 그리고 아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이틀 전에 김 위원장이 시누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폭로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본인은 칼럼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앞서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다라고 한 발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허. 김 위원장은 두 분을 모신 적이 없고 두 부모님은 악담과 협박을 받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본인 명의의 조의금을 모두 가져갔다. 선산에 흙을 뿌리는 걸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풀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김 위원장 본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그 아들이 나서서 관련된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고모야말로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고모의 다른 주장들도 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본인의 상속 포기 결정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과 어머니 모두가 조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다며 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고모에 대해 명예훼손, 뭔가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공방 지금 정치권도 거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수 씨, 우리가 이제 앞서 들어봤지만 이 얘기가 이제 노인 폄하 발언 해명하다가 이제 나온 소리인데 이게 이제 가족사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는 개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이게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가 더 부각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도 지금 사실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누이와 올케 간에 사업체의 명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시부와 남편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시누이와 올케가 아니라 이번엔 고모와 조카 간의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네. 들여다보면 사실상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사, 또 그렇죠. 가정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이걸 정치권에서 대답하는 어떤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찾아가서 해명을 하는 와중에 내가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선산에 묻어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우이가 반박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모신 게 아니고 따로따로 살았고 또 사업체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들이 또다시 나서서 아니다. 그럼 지금 그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도 보냈고 상당히 관계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의 해명까지 일단 보고 그것만 초점을 한다면 자신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시부모를 모셨다 안 모셨다가 본질이라면 그래서 어르신을 공경했다라는 게 본질이라면 아들의 해명은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가 전주로 내려가셨고 자주 찾아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 본질로만 얘기하면 그렇다면 모셨다는 표현은 너무
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시부모로 모셨다라고 이 며느리 참 괜찮다라고 한 건 사별 후에도 그렇게 시부모로 모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진 않죠. 예, 물론 많지는 않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한 건데, 근데 실제로 모셨느냐라는 논쟁까지 가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신우이가 뭐라고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불편한 건 앵커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가정사니까 그냥 차치해 두는 게 맞아요? 일단 뭐 가정사는 가정사인데 이제 뭐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거짓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셨느냐 정말로, 거기에서는 다들 그렇게 들렸잖아요. 네. 같이 살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남편이 이제 일찍 죽어서 이제 사별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다들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같이 산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핵심적인 것 같고, 뭐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1996년 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는 2006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디테일하게 다 해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약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권위 그리고 신뢰도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퇴를 할지 말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혁신위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논란까지 이제 본인의 설화에 더해서 이런 좀 뭐 거짓말 논란까지 좀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부분은요, 공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민주당 혁신위원회 당초에는요 다음 달까지 활동 예정이었는데요, 이 기간을 줄여서 오는 한 20일 정도의 활동을 종료할 거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활동 종료에 대해서, 조기 종료에 대해서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윤영찬 의원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혁신위를 운영해야 될 동력을 이미 상실을 했다. 도덕적 권위, 윤리적 권위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 또 노인 폄하 말실수 뭐 나오고 이게 지금 완전히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면 빨리 혁신을 접어야죠. 혁신이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자고 주장을 하셨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신 분이 이재명 대표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뭐 최근엔 또 이 본인의 개인적인 시는 거죠.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 김준일 에디터, 이르면 내일 이제 뭐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박강원 원내대표도 반대를 하고 여러 비명계 의원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1호 혁신안 뭐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 받고, 2호 혁신안 뭐 된다 만다 뭐 아직 말도 없고, 지금 어쨌든 20일쯤에 조기 종료를 하는 한 열흘 남짓 기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발표할 이 혁신안 과연 영이 서겠느냐? 지금 이렇게 좀 윤영찬 의원도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어떠세요 좀? 일단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 조금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권리당원의 60표가 대의원 1표, 이제 전당대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축소해야 된다. 그 전에는 한 100표 정도의 그렇죠.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줄인 건데 더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일부 저는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면은 밖에서 보기에 민주당이 혁신했다고 사람들이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별로 이게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당원들한테는 관련이 있겠죠. 당원들은 내가 뽑고 싶은 사람, 권리당원들 특히 이게 뭐 100만 명이 된다라는 권리당원들에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지금 나오지? 이제 좀 한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가 이제 문제에서 꼼수 복당 뭐 이거 안 하기라는, 그렇죠. 그거는 정당성이라도 있고 지탄을 받았는데,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봉투 사건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대의원제 때문에 그래. 그럼 현역 의원들도 받았는데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제를 폐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이게 혁신으로 비춰질지 뭐 그리고 당내 갈등만 더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혁신위가 이거를 울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논란만 더 커지고 네. 다들 다른 혁신안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쭉 보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 출범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기억에 특별히 남는 게 혹시 있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윤경 위원장의 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하루 만에 사퇴하고 나서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으로 정치 경력 없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었죠. 그런데 첫 일성으로 나온 것이 돈봉투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어떤 진실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이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어떤 혁신을 위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부터 했다는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노인 폄하 발언까지 사실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그 어느 직위보다도 높게 요구돼야 하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누군가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혁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낳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지금 이 혁신안을 물론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 나오기는 했지만 당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네. 반발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는다 한들 그것이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혁신이 자체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승재현 의원은 이제 쭉 이렇게 논평 들으셨는데 이대로 조기 종료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는 맞아요? 아니면은 꿋꿋하게 뭐 지금까지는 뭐 비판을 받았지만 이 비판 만회하기 위해서 쭉 가는 게 나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혁신이라는 건 앵커 황골탈퇴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겠다. 이게 혁신위원회의 모토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모토를 만들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야 하는데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위원장의 말과 위원장의 행동 그리고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뭐 이건 개인적인 가정사가 제가 뭐라고 말할 네, 필요는 그렇죠. 없겠지만 가정사까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간들 황골탈퇴 처음부터 끝까지 바꿀 수 있는 동력은 분명히 상실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뭐 국민의힘도 정말 잘 돼야 되고 민주당도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잘 되려고 생각하고 내년에 총선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고민한다면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러면 이번 혁신위가 1차적으로 어떤 혁신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임 폄하 발언 지난 한 주 정치권을 크게 강타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휴가 기간이라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휴가에서 복귀한 첫날이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대표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표님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쟁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도 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습니다. 자, 이종훈 시장, 지금 노인 폄하 발언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을 표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혁신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묻는 건 뭐냐면 혁신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뭐냐면 임명권자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자라는 건 인사, 즉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 혁신위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인사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네. 그런데 벌써 2번이나 지금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었다. 이래경 내정자부터 포함을 하면 그래서 기자들이 묻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리더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당대표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종지부를 찍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돌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권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상벌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벌을 줘서 명확하게 그걸 그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에 자신이 가까운 사람,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뭐 이렇게 그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질수록 이 비명계에 아마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계속 이루어질 테고 혁신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또 그 비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이 혁신위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 건에 연루됐다라고 알려진 현역 의원들 한 10여 명 정도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다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로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윤관석 의원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분명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보면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실명을 언급했다 이런 이제 보도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무더기 소환 조사에 영장 청구 이런 예상들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의원들 명단 19명을 특정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이 정도를 특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지금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이라는 증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관석 의원의 구속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 의원의 진술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명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게로 수사의 칼날이 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보면 어쨌든 앞서 우리가 했던 혁신이 문제도 있지요.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 실명도 거론되고 있지요. 지금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오늘 휴가에서 복귀했어요. 이재명 대표 머릿속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겁겠죠. 무거운데 사실 혁신위는 솔직히 안중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곧 종료되고 뭐 일에 해체를 하나 뭐 해체를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고 돈봉투 사건도 본인이 사실 직접 이건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 사법 리스크죠. 그러니까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고 네, 그런 예상도. 그러면 이제 조만간 체포영장이 언제 날라오느냐 8월이냐 9월이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매주 지금 금요일마다 2주 간격으로 지금 재판받으러 지금 뭐 선고법에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이것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만에 하나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당장 내일 또 관심이 가는 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관련인데 여기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좀 촉각을 더 곤두세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허준 변호사. 자, 잼버리 개영 초기에는 폭염 때문에 비상이었어요. 그런데 날씨에 대한 악재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폭염도 버티고 시설 부족도 버티고 비난 여론도 버텼는데 결국 태풍의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대원들의 수경지를 야영지에서 타시도 대학 기숙사, 이제 주로 서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기 퇴영을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운열 질환자도 나오고 성범죄 발생 논란까지 계속됐었는데 결국 태풍을 피하지 못하면서 야영지가 비워지게 된 셈인데요. 지금 조직위에서 이 카눈에 대비해서 야영지 내 스카우트 대원들 대피시킬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진로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새만금이 뻘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태풍을 직격탄으로 맞게 돼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잼버리 경험을 타시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폐영식, 뭐 K-팝 콘서트 당초 이제 어제 하기로 했다가 이거를 11일 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 K-팝 콘서트가 이 대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다 멤버들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영국 대원들은 이미 서울에 가서 서울 관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잼버리 야영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관광 프로그램보다는 이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계의 아이들이 우정을 나누고 또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런 취지인데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렇게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나머지 일정을 보내게 된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폭염에 이어서 또 태풍이라는 이 날씨적인 악재까지 겹친 이번 잼버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더라도요. 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화제입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텐트 침대는 지저분하다. 처음 지적하신 것보다 상당 부분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국무총리가 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덕수 총리가 아예 지금 잼버리 야영장에 가서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비상의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견 어떤 제목은 뭐 솔선수범 이렇게 나가기도 했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총리라 하면 모든 국정 운영 전반을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지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지금 잼버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많은 어떤 우리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화장실과 관련된 매일같이 점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시스템 국가적 운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전북도가 그 수년 동안을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새만금 잼버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모든 정권을 갖고 운영하게 된 세계 최초의 대회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8월 2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간척지지만 우리가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설치해서 완벽하게 들여다 놓았다라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도와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북도는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 이 두 가지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아예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인원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줄어 있는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이 인원이 지금 이 체크를 하는 그 시간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행사장에 있는 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대가 아닌 형식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몸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공관은 나중에 다시 물어야 되고 지금 대회를 원만히 빨리 수습을 해서 그 세계에서 온 그런 대원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총리가 저렇게 직접 나선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리포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오늘 한 보도 보니까 운영비에는 예산 엄청나게 쓰고 실질적으로 이 야영지에는 뭐 절반도 안 썼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뭐 1,171억 원이 이제 거의 1,20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조직이 운영에 740억을 썼고 야영장에는 129억 원만 썼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다 썼는지 궁금해요. 이거를 뭐 횡령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만금이다 보니까 여기 기반 시설 조성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종구 실장이 되게 존경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2016년 7월 25일에 기재부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023년 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림픽, 월드컵 이런 행사처럼 정부 차원 행사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여기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까지 같이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3월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명예총재가 돼요. 네. 스카우트 총재. 그리고 명예총재가 돼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전북도에 조직위에서 기상이변으로 재예산을 93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돈을 승인하는 거는 여가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가부 장관이 거절합니다. 근데 뒤늦게 지금 100억 원을 이거 지금 땜빵 소위 말해서 땜빵 하겠다고 지금 100억 원이 또 들어간 이제 거예요. 배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예, 그러니까 거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미리 지원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창 올림픽이 평창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잼버리지만은 이거는 국제 행사고 이미 다 그렇게 승인이 된 거예요. 화장실하고 샤워실만 깨끗했어도 이 정도까지 난리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총리가 할 정도로 화장실 건립하는데 뭐 5년 걸립니까? 반년이면 되거든요. 길어도 3개월이면 충분히 한 건데 이거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은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승재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했던 잼버리, 다른 나라에서 했던 잼버리를 보면 이 조직위에는 스카우트 관계자 담당했던 분들이 다들 안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직위를 보면 조직위원장 여기 나오는데 5명 중에 3명이 국무위원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이 국무위원들이 이 현장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논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저도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조직에서 할 때 만약에 같은 밑에 팀장이 3명이면 팀장 3명 있다고 그 팀장이 업무 분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할 일, 여가부 장관이 해야 할 일, 문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잼버리에는 한 4만 명이 오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안전을 담당했어야 되고 여가부 장관은 전체를 총괄.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 처음부터 했는 사람이 총괄해야 되는 거고 문체부 장관은 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관광 자원이 되니까 그런 걸 분담했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3명의 장관이 있었으면 여가부 장관이 저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주도권을 잡았어요.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크 리더를 해서 관계되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장악력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장악력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두 분의 말씀 정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현 정부 1년 3개월 동안 같이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거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른 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 제대로 왔으면 좋겠다. 잠자는 거 제대로 안 물리고 잤으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씻고 내가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장소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 아닌 것을 어렵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돌아가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분명히 잘 끝내야 되는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서 잘 끝내야 되지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잼버리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뭐 소재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잼버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지금 새만금에서 퇴영을 한 상태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평택 미군 기지에 지금 있고 영국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국 대원들이 어젯밤에요 서울 시내 야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No,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for us coming from the United Kingdom is the sun and the weather. We're not used to it being quite so hot as this, but yeah, we're really enjoying it. It's really great. 미지수 기자, 지금 우리 영상 봤는데 이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아니고 코리아 잼버리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 살리기에 대한민국이 뭉쳤다. 정부, 지자체는 물론이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들 정말 많은 기대를 안고 우리나라까지 왔거든요. 전국 각지 지자체들이 각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뒀습니다. 네. 일단 부산시에서는 대회 참가자 10,0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숙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 서울시는 아까 보신 대로 이미 진행 중인 이런 야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존에 있던 축제들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한조계종은 또 전북 김제 금산사와 같은 전통 사찰을 열어서 아이들이 사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잼버리 대회 본래 취지와는 조금은 어긋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마지막 날까지 좀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잼버리 성범죄 논란까지 이 신원식 야권 배우 대 이재명 2차 가해입니다. 단순 실수를 이 성범죄로 침소봉대했다. 울고 싶어 뺨 맞기를 기다린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잼버리 야영장을 먼저 떠나기로 결정한 국내팀을 향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제 오전 전북연맹 담당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성범죄 문제를 폭로했는데요.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샤워로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우리 남자 대장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완력으로 잡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나흘 전 영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인 남성이 들어왔고 비명 소리에 남자 지도자가 따라 들어갔더니 그제야 머리에 물을 묻히는 신용을 했다. 이 많은 참가자들이 이후에 두려움을 호소했지만 이 조직위는 해당 논란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2일 오후 종합상황실에 최초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됐고 한국스카우트 연맹 측의 사건 세부 내용을 확인했고 세계연맹 세이프 프롬 함 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팀에서 문화적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같은 조직이 대응에 실망을 해서 떠난다는 전북팀에 대해서 신의원 난데없는 정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야권이 총선을 겨냥해 황당한 조기 퇴영에 개입했다면이라고 운을 떼며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당 차원의 입장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원 개인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운운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잼버리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손님은 안중에 없고 이 정쟁하의 프레임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신원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뇨. 이게 청소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책임협의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했습니까? 그리고 전북 스카우터 단원들보다 먼저 퇴영을 한 것은 수천 명 영국 단원과 수천 명 미국 단원입니다. 대통령께서 극진히 돌보라 했다던데 미국, 영국은 무섭고 대한민국 자국민은 만만합니까? 게다가 전북 지역 스카우터의 정책 배후가 민주당인 것처럼 떠들었네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의원의 이 같은 발언 2차 가해인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는데요. 신의원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2차 국민 배신을 중단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전북팀은 배신을 당한 것은 참가자들이다 이렇게 신의원의 음모론에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게 많고요. 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저희한테 지금 어떤 의원님이 국가적 배신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배신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배신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돌보느라고.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성범죄 논란 신의원의 말대로 단순 실수인지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경미한 일이라고 설명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여가부 장관, 오늘 브리핑에선 해당 남성 격리 분리 조치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제가 경미하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어제 건조물 침입으로 저희가 규정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해당 남성은 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아직까지 영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폭염, 벌레, 코로나에 이번에 성범죄까지 혼란스러운 잼버리. 오늘의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여가부 장관의 1년 전 발언이 재조명됐습니다. 10개월 앞둔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10달 앞뒀습니다. 과연 중후보츠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이룰 겁니다. 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양당 대표, 당장 잼버리 운영에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또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김준일 디렉터님, 3중고, 4중고입니다. 이번엔 성범죄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 조직위에서는 태국인 남성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더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2일 새벽 한 4시, 5시쯤이었는데 한국의 여자 이제 대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이걸 이끌고 있는 대원이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이 태국 남성이 따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붙잡히니까 샤워를 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거기 말고 비어있는 데가 천지였거든요. 새벽이었으니까. 왜 거기를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샤워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엿보기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화적 차이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은 엿보는 그럼 태국은 다 여자가 샤워하는 거를 남자가 엿보는 나라인가? 이거는 태국 비하 발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더 엄정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혼란만 지금 가중되고 뒤늦게 지금 조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의 책임과 뭐 나머지의 이제 조직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중근 실장님, 네. 사안 자체보다 대응이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발언도 경미한 사안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논란 가해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분리 조치를 했다 이런 브리핑을 했어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단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말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직위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중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경중을 따져서 발언을 한다?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고요.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조금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직위가 발표한 거 아니거든요. 이 문화적 차이는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파견한 Safe from Harm 팀입니다. 이거는 외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넘겼고 그 넘긴 팀이 바로 Safe from Harm 팀입니다. 이 Safe from Harm은 이번 이 스카우트 연맹의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목적 그러니까 우리 위해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팀이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이 발언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지금 이 여가부 장관은 그 팀이 이야기한 것이므로 이것이 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대단히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안은 아직 경찰 조사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했다라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남성이 아직 영내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 신분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경찰 수사를 일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뭐 밖으로 내보내서 마땅한 대책이었고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영지 내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방실이나 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이렇게 벌어진 해프닝인 것인지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경찰에 따르면 이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태국인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더워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서 어떤 성적 목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의 진술이라든가 해당 샤워실의 구조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고의성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승재현 박사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야권 개입설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그게 2차 가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형사사건 아닌가요? 이거 저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고개를 써봐도 이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죄 있는 사람 죄값 물어야 되고 그 사람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보호해야죠. 그게 대한민국 법치 아닙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범죄의 목적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한번 반대로 바꿔 보십시오. 제가 남성인데 제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장소에 저와 그 성이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성적 수치심 안 느껴지나요?
성범죄는 절대로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 들여다봐야 하는 범죄라는 거 경찰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가부 장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공방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요. 어제 사망을 하면서 이 피의자에게는 살인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지수 기자, 지금 결정이 혹시 됐을까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이 주말에 숨진 60대 여성뿐 아니라 20대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만큼 신상공개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가 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신상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대한 변수가 조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상 공개 여부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저희 방송 중에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신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지금 계속해서 경찰 수사 쭉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범행 동기 관련해서 또 다른 나온 소식들이 좀 있을까요?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범행 전의 동선과 범행 경위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최 씨 주장은 이겁니다.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해함으로써 그 집단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 본인이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인데요. 네. 하지만 최 씨는 중학생 때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경력이 있고 이 범행 당시에도 피해 망상에 빠져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즉 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기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추가적이고 면밀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범행을 결심한 시점은 범행 하루나 이틀 전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범행 전날에는 스쿠터를 타고 이 서현역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 씨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무섭다는 이유로 이 차를 끌고 가기로 했다고 했고요. 이 차에 지금 피해자 한 명이 치여서 사망한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 최원종, 나이 만 22세, 2001년생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자, 이 모습 경찰에 체포돼서 경찰서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계속해서 얼굴에 블러를 쳐서 좀 흐릿하게 뿌옇게 해서 내보냈던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구체적인 얼굴 사진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제작진이 지금 마스크 벗은 사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최원종, 만 22세입니다. 자, 지금 이 신림동 사건에 그리고 서현역 사건에 이어서요. 살인 예고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민들 불안감도 점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런 글 좀 제발 좀 올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장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지금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국민들께 불안감을 좀 안심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필요한 이 경찰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어떤 강한 공권력을 요구를 하지만 사실 그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적 불비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지현 의원님,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대략적으로 187건, 검거된 사람 59명, 여기 봤더니 뭐 20, 30대도 있고 현역 군인도 있고요.
조금 전에 속보 나왔는데 초등학생까지 검거가 됐대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삶의 패턴이 앵커와 저와의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만약 앵커 만나고 싶으면 저는 전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MZ세대는 문자 보내는 게 더 네네.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좋아요, 인터넷 댓글이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장난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장난글 하나 탁 올리면 귀에 붙는 댓글과 그다음에 수많은 폭주되는 좋아요 아이고. 표시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청장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걸 올리면 분명히 협박죄 혹은 실질적 예비가 되면 살인 예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경찰관에게 분명히 지난 공권력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장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울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지금은 무조건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 잡힙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절대로 장난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다 근데 검거된 사람 대부분 다 관심 받고 싶었다 그러고요. 뭐 댓글 어떻게 달렸는지 그거 궁금해서 그랬다 그러고요. 이게 이러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유희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유희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 금기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경범죄가 주로 적용하는데 협박 3년 이하, 특수협박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찰이 공개한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2건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고했던 이 살인 예고 글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 불안이 더 커지고 있고요. 길거리에 사람도 더 줄어들고 있고요. 장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말대로요, 제발 좀 올리는 거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